이제 이제까지는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기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러면은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이제 뭐 식민지 지배에 저항한 사람도 있고, 또 그와 반대로 순응한 사람도 있고, 여러 구성원들이 이제 여러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막 그런 상황에서 해방이 되었을 때 독립된 나라를 어떤 경제적인 틀로 끌고 가려고 했을까 하는 것은 당시 민족운동 전선에 있던 분들의 생각에서 일단 끄집어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한반도는 해방이 되고 나서 세계사적으로 냉전 체제가 이제 고착이 되면서 분단을 이제 겪게 됩니다. 또 분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전쟁으로 이제 비화하라는 법은 없는데 또 전쟁으로 비화가 됐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의 구성원들도 그렇고 또 한반도를 제3자적인 시각에서 보는 분들도 그렇고 이 시대의 여러 가지 그 역사 흐름을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이념적 잣대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좀 이상적인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이념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만들어내서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어떤 주어진 이념이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치 규정하는 듯이 이렇게 한반도의 역사, 해방 후의 역사를 인식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근대를 지나는 어느 사회든지, 세계 어느 사회든지 이른바 좌와 우로 이렇게 나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는 근대 자본주의라고 하는 틀 속에서 사람이 살다 보니까 계급, 계층으로 나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또 이해관계가 갈리게 되고, 그럼 현재를 진단하는 방식과 미래를 전망하는 방식이 각자 다를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세계사적 경험을 보면은 그런 경우에 이제 이른바 좌와 우로 이제 구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한반도가 해방 후에 분단이 되고 전쟁으로 비화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결과적인 사실을 두고서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가 좌와 우에 이렇게 나뉘어진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해방 후에 뭐 분단과 전쟁이 뭐 필연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시야를 좀 넓게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세계사의 어느 곳이든지 근대는 기본적으로 좌와 우의 패러다임으로 나뉘게 됩니다. 막 그런 사회 곳곳마다 분단이 되고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또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살다 보면 지혜가 형성이 되고 대립이 됐다고 하더라도 좌와 우가 아우르는 방식을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한반도는 불행하게도 그것이 분단과 전쟁을 비워뒀다고 하더라도 좌와 우가 이렇게 물과 기름과 같은 것이라고 좌와 우를 이제 흔히 생각을 합니다만은, 당시의 현실에서도 과연 그랬을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오늘 7강의 주제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7강의 주제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보는 이런 내용들은 어찌 보면은 아주 극단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실패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본다는 거는 오늘의 남북 분단과 미래에는 어쨌든지 간에 남북 간이 최소한 평화관계는 정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북 간의 평화관계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동북아의 평화 정착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 것은 한반도를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만들어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상상력의 역사적 자원으로서 이 시기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 강의 7강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 해방 전후에 민족운동 전선에 있던 분들이 해방된 나라를, 독립국가를 어떤 경제적인 구상을 가지고 만들려고 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추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분단이 됐는데 그래서 48년도에 남쪽에서 재헌헌법이 만들어지고 북한에서도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남과 북은 분단이 됐는데 각각의 규범을 규정하는 최고 형태인 헌법에서 그렇게 분단이 되고 그 이후에 전쟁을 불사했을 만큼의 큰 차이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자료적 측면에서 추적을 좀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해방이 된 조국을 해방 이전에 민족운동 전선에 있던 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일단 오늘 이 7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제구상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뭐 정통을 개선한다, 법통을 개선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구성했던 이끌어갔던 사람들이나 이끌어갔던 사람들의 사상이나 이념이 반드시 꼭 해방 후에 대한민국 정부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평가하는 시각도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민족운동 전선에서 우익의 이제 본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익의 본산일 뿐만이 아니라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나 해방 직전인 1940년대 이후에는 또 일정하게 좌우 연합적인 성격도 이제 띠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생각했던 해방된 조국의 경제 구상은 어땠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크게 이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생산 기간과 토지를 국유화한다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얼핏 이념적으로 구분하는데 익숙한 분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사회주의적이라고 그런 판단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국유화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어 있는가 하는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은 기존에 익숙한 이념적 잣대로 구분하는 것이 실제와는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내용은 피폐해진 경제 복구를 위한 공통의 대안으로서
해방 전후에는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좌우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사실도 이 점을 생각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아까 우리가 이제 한국 근현대사를 생각할 때는 대단히 냉전적이고 대립적으로 사고를 하는, 어떤 이념이 있으면 그것이 다른 사고 체계와는 물과 기름인 것으로 규정을 하는, 이런 데 대단히 사실 익숙합니다. 현실적으로 현대사 역사적 경험이 막 그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현대사 전체를 이렇게 이념적 잣대로 판단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은 일제시대 민족운동을 얘기를 할 때 후대의 개념으로 평가하면은 사회주의자들을 빼놓고서 일제시대 민족운동을 사실 전체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근데 일제시대의 사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해방 이후 또는 분단과 전쟁 시기에 나타났던 그런 이념적 모습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도 현재 과거에는 민족운동 범주 가운데서 보훈 대상 가운데서 과거에는 사회주의자들은 전부 뺐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회주의자들이었다고 하더라도 민족운동에 관련된 객관적 자료가 드러나는 경우는 한국 정부의 보훈처에서도 보훈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좀 사실대로 구체적 현실 속에서 일단 볼 필요가 있다는. 제가 이걸 이제 수렴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 좀 다뤘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해방 전후의 민족운동 전선은 크게 보면은 뭐 좌측인 집단하고 우측인 집단으로 이렇게 나뉩니다만은, 제가 지금 앞에 이렇게 여기 대한민국 이정배 경제구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경제 개혁의 기본 틀에 대해서는 좌나 우나 할 것 없이 전부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분단이 된 이후에 남한과 북한에서도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곧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좌와 우를 만리장성을 썰고 물과 기름으로 구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실제로 보면 합종연행을, 사상적인 합종연행을 모색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21세기가 벌써 10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반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에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이념의 합종연행에 대해서 이렇게 탄력적인 사고를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익숙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당장 한반도의 남쪽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남북 간에 뭔가를 모색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일정하게 저 빨갱이 아니냐 라고 이제 그냥 단죄를 해버리면서 그 사안을 좀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념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념이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규정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남북 간의 문제를 풀므로써 이념을 바꿔보자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구성원의 현실적인 이해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근데 오늘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이 7강의 내용은 양극단적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내용이고 당연한 내용일 수가 있고, 또 너무나 쉽고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 쪽으로 사고를 안 해서 익숙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얘기인데 좀 생경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그러나 생경하고 익숙하지 않더라도 당대 현실로 들어가서 생각해 볼 필요는, 본다면 뭐 어떤 중요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인민공대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얘기를 좀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정부는 여기 나와 있듯이 3.1운동의 이후에 전민족적 여망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은 상해에서 이제 수립이 되었습니다. 초기의 임시정부는 뭐 1919년이라고 하는 시점이 뭐 그렇게 좌와 우로 크게 나뉘었겠습니까? 이쯤에는 전 민족적으로 특히 해외 지역에서 중국 만주나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 동포 사회에서 민족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문제의식으로 삼고 있던 분들이 한데 모인 겁니다. 그는 일종의 연합전선 조직의 의미를 강하게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사람도 많이 모였고 임시정부에 거는 기대도 컸습니다. 근데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이 빠져나가고 심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또 1940년대에 이르게 되면 광복군이라고 하는 이제 무장단체도 조직할 수 있었고, 또 일정하게 이 광복군을 만들 때는 좌우 연합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임정의 전체적인 전개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연합전선의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조직도 커지고 사람도 훨씬 많아지고 내용도 풍부해졌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늘 우리가 임시정부라고 이렇게 말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으로 이제 건립됐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저 광복군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해방 후 관념으로는 여기 저 태극기 걸려 있는 게 이렇게 좀 약간 좀 잘못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해외에서 무장단체를 만들고 이렇게 태극기를 내건 이게 이제 뭐 이거는 이러한 태극기로 상징되는 나라를 이제 반드시 되찾겠다 뭐 그런 의지의 이제 반영이라고. 그러면은 임시정부의 경제 구상은 뭐 어떤가는 이제 뭐 그 발표된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임시헌법을 만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1927년에 가면은 이제 임시약헌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30년대 가면은 정치경제교육의 삼균주의가 임시정부의 건국원칙으로 표방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41년에 이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지금도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요. 대한민국 건국강령이라고 하는 거를 그 이전까지 얘기됐던 것을 다시 집대성해가지고 총정리를 하게 됩니다. 41년이라고 하는 시점은 해외에서 민족운동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은 해방이라고 하는 게 머지않아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을 때입니다. 또 요 무렵이면은 이제 어떻게 일본하고 미국의 이제 전쟁이 이제 임박할 때이고, 그리고 이제 프라하에서는, 유럽에서는 2차 대전이 이제 한참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현재가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망할 때 건국강령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다시 좀 앞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원장 선포문을 보면은 이제 뭐 임시의정원이 있고요. 근데 이거 국회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빨간 줄 친 거를 한번 보십시오. 민주공화제를 얘기를 했고, 소유의 자유를 얘기를 했고, 동시에 남녀 귀천과 빈부귀교는 일제평등. 이런 건 괜히 그냥 이런 표현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요거보다 9년 전에, 뭐 정확하게 계산하면은 만 8년 뭐 몇 개월 이렇게 되겠네요. 나라를 빼앗겼을 때 국호는 대한제국입니다. 황제의 나라입니다. 물론 대한제국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부에서는 민들의 의식이 이제 고양되는 이런 흐름은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런 거를 반영을 해서 합방이 되고 나서 9년도 안 되는 기간에, 나라를 빼앗긴 지 9년도 안 되는 기간에 주로 이제 특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사회 의식이라고 하는 게, 독립된 나라는 황제의 나라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민주공화제, 이거는 합의가 된 겁니다. 이미 벌써 이 시기에. 그리고 남녀 귀천과 빈부귀교 부분은, 물론 이거는 이제 뭐 한국 사회에서는 또 전통적으로 이 평등 개념이 다른 경우 지역보다는 좀 이게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기서 남녀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요즘 얘기하는 성평등 얘기가, 해외에서 살고 있던 분들, 임시정부라는 게 결국 이제 해외 동포 지도자들이 만든 거니까 해외 동포 사회의 여러 가지 의식이나 이념 이런 거를 이제 반영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이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재헌헌법을 48년대에 만들어진 재헌헌법을 두고서 밖에서 외사비된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라는 빼앗겼지만 현실적으로 민족운동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벌써 임시정부 단계에서부터 이걸 변화 발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주권국가 없기 때문에 실천의 경험이 없었던 것이지. 그리고 일본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 부분적으로 이제 이런 경험을 해요. 그런 경험. 그런 연장선 속에서 48년도의 재헌헌법이 이 민주공화제에 입각한 이런 게 이제 규결이 됐다고 봐야 되지. 그걸 48년 헌법을 그냥 밖으로부터 외삽이 된 거다 그러면
막말로 얘기를 하면은 헌법 만든 사람들이 적당히 남의 헌법 적당히 베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사회과학 하는 분들이 그런 표현들을 이제 많이 쓰는데, 한국의 사회과학도 역사학적인 조명을 하면서 자기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문제의식들을 지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헌법에 이르게 되면 이제 여기서도 재산 소유, 영업 자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늘 평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시대는 세계 경제의 대세가 자본주의 질서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고, 영업과 소유의 자유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늘 평등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자본주의 질서라고 하는 게 영업의 자유, 소유의 자유를 얘기했듯이 자유, 사실 근대의 자유는 이 표현입니다. 재산 소유의 자유, 영업의 자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자유롭게 돈 벌 수 있는 자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롭게 돈을 벌 수 있으려면은 그 토양이 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을 학자에 따라서는 상충된 대립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진 않아요. 자유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늘 이런 이념이 같이 가야 자유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기초 조건이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추구했던 이념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지만,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기가 좀 지나게 되면은 식민지 경제의 현실을 보면서 점차, 그럼 당연히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서 독립이 되는 상태를 전제를 한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식민지 지배를 받는 경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 구체성을 이제 띠겠죠. 그래서 27년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식민지 경제의 경험과 그럼 식민지 경제의 유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들이 벌써 나타나게 됩니다. 벌써 나라가 뺏긴 지 20년 가까이 되니까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국을 광복을 하고, 우리가 저 일제시대 때 많이 썼던 용어 중에 하나가 광복입니다. 광복. 사실 지금도 8.15를 광복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광복이라는 말이 이 시기에는 상당히 보편적으로 쓰여졌던 말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광복절이라고 얘기한 것도 그렇고, 북한 사람들도 광복이라고 표현해요. 북한 사람들도. 그래서 광복을 하고, 광복 회복, 독립한 나라의 사회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명시를 합니다. 그것이 요약된 것이 삼균주의입니다. 삼균주의를 어떤 분들은 조소한 개인이 습득한 논리로만 이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조소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했던 것이 이제 지배하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 경제, 교육입니다. 이거는 이후에 임시정부의 건국 원칙에 끝까지 일관돼서 반영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조선 사람들은 정치, 경제, 교육 세 분야에서 다 밀려나거나 배제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가는 사람들이 이제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중고등학생들이 삼균주의 외듯이 정치, 경제, 교육, 삼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권이 배제되고 한반도의 구성원들이 민주화를 할 수 있는 경험이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뭐 경제라고 하는 거는 식민지 사고주의라고 하는 특성을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도 일본 사람들이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식민지 교육은 뭐라고 명명을 했습니까? 보통교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그냥 보통교육, 불임을 잘 당할 수 있도록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보통교육입니다. 일본에 있는 중학교도 고등보통학교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명칭만 중학교로 이름이 다시 바뀌긴 합니다만은, 한반도에는 1926년부터 유일한 4년제 대학인 경성대대가 있었습니다만, 경성대대도 조선인 학생은 마이너리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분의 1 그 수준입니다. 유일한 4년제 대학 하나 있는 게. 그래서 이 정치, 경제, 교육의 삼균주의라고 하는 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 이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조선사회의 현실에서 정확하게 검증된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개념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붉은색으로 이제 밑줄치고. 자, 41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제로부터 이제 조국이 곧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해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비교적 갖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삼균주의를 구체화하고, 근데 이 내용은 표현은 조금씩 틀리지만 좌우를 막론하고 민족운동의 지도급 인사들이 대체로 수용한 내용이라고 하는 표현 내용입니다. 임시정부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제 이 조선민족혁명당의 일부 세력이 이 임시정부에 가담을 해서 그게 광복군으로 이어지긴 합니다만은 넓게 보면은 이것도 좌파에 속하는 단체입니다. 조선민족혁명당도. 여기도 비슷해요. 대생산기관 국유하고 중소기업 사형화하고 토지 국유와 거래를 금지한다. 그래서 해방 직전에 1년 전에 대한민국 임시원장을 만듭니다. 이건 후대의 개념을 이제 섞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혼합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건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말하자면은 자본주의적인 측면하고 사회주의적인 측면을 합쳤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서술적으로 씁니다만은 저는 이 표현도 별로 마땅치는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해하기 편하게 이런 개념을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와요. 취약, 교육이죠. 취직, 파업권 이런 개념들이 노동자 권리라고 하는 게 이제 이미 인식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헌헌법이라는 게 밖으로부터 민주주의 제도가 이렇게 외삽이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은 앞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모독하거나 경우에 따르면 그걸 부정하는 결과를 이제 이렇게. 자, 요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십시오. 좌우를 떠나서 보편적으로 수용되던 의미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대생산 기관을 국유하고 토지를 국유화한다. 자, 요 국유화 요거 때문에 어떤 기존의 이념적 자태로 구분하는 데 익숙하실 줄 압니다. 근데 지금도 국유 경제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같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임시정부의 경제 구상이 사회주의적이겠습니까? 토지 국유화, 대생산기관 국유화라고 하는 게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 사전적 의미에서 사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에서의 사회주의는 와는 거리가 일단 멀다. 현실적으로 냉전 이후에 그 이후의 경험한 냉전 시대나 전쟁을 경험한 그 이후 시대 경험에 따라서 인위적 잔대로 판단하지 말라. 이게 제 얘기입니다. 자, 사전적 의미로서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이걸 양자택일적 개념으로 둘 중에 하나 중에 한 놈은 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이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너무 어떤 주관적인 이념이라고 한다면은 역설적입니다만은 임시정부를 이끌어갔던 분들의 경제구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현실에 기반한 것이다. 현실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존에 알고 있는 이념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사전에 자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현실에 기반한 것이냐? 보십시오. 제가 아까 정치경제교육에서의 3균 얘기할 때 이게 현실에서 나온 거라고. 한반도의 대부분은 일본 사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일본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식민지 자본주의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 그럼 한반도 사회의 대부분을 일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자, 그럼 해방된 상황에서 이걸 다시 재편해야 돼. 그걸 굳이 당시 썼던 표현을 보면 민족경제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 하나 예를 들면은 뭐 은행이라든지 대기업 이거 다 일본 사람 아니면은 조선 총독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방된 이후에 그걸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국가가 국유 국영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국유 국영을 해서 그 다음에 민간 불화를 하든지 공영제로 가든지 국유 국영을 가든지, 그럼 그 이후에 국가 권력의 정책과 구성원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일단 출발은 새 국가가 그거를 접수해서 국유 국영하는 것에서 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유 국영이라는 말에 집착해서 보지 말고 한반도의 국부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이 지금 차지해버린 이 상황을 다르게 바꾸려면은 출발은 여기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국가가 일단 그걸 국유 국영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제가 일부러 이제 강조하려고 이런 국유화를 주장한다고 해서 이거냐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럼 한국민주당의 경우를 아마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제 구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해외에 있었던 세력이라고 하면은 한국민주당은 해방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인 우익 정치 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을 때 대지지층의 이해관계를 충실하게 반영한 정치 집단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세력도
이런 한민당도 중요 산업의 국영 통제 관리를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관념으로 따지고 보면은 어느 정치 세력보다 거기에 민감한 세력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런 개념을 생각했을까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은행동 등 모든 산업의 대부분을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국영과 통제관리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부디 국유화 이꼬로 사유지이다라고 하는 단순 도식에서 벗어나서 이 시기의 현실을 좀 보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국유화, 사실은 말이죠. 해방된 조국의 경제 구상을 얘기를 할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만큼 토지 국유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세력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익을 대표한다고 하는 그룹이,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토지 국유화를 주장을 했을까? 이것도 사회주의 이념 때문이라고 보면은 안 됩니다. 우선은 다시 한국민주당으로 돌아옵시다. 한국민주당은 해방 후에 사실 지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정치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민당도 토지개혁의 해방 후에 토지개혁의 대원칙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토지개혁을 하는데 무상몰수가 아니라 어떻게 되죠? 정부나 국가가 그거에 대한 땅값을 줘야 된다, 이런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한민당도 이건 내가 쓴 표현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전통적인 용어 경자유전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수용하고 있었다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해방이 되었을 때 그걸 명료하게 표현을 하든 안 하든 토지개혁은 해야 된다고 하는, 토지는 바깥는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는 거는 분위기로 봐서는 대세적인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일제시대의 농업 경험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소설을 봐도 지주하면은 일제시대 대표적인 부자, 그 다음에 지주를 이렇게 선량하거나 좋게 묘사하는 소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다고. 근데 이제 아주 선량한 지주로 지주를 묘사한 게 돌아가신 박경리 선생의 토지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뭐 이거는 대하소설이고 인기도 많았고, 또 요새 영화로도 제작이 됐었고 드라마로도 이제 제작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이 시기의 상식으로 보면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과는 좀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지주소작 관계가 굉장히 인간적이고 온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서희죠, 주인공 서희가 대지주의 딸이고, 또 이제 집안 어린 중이가 대지주가 되는데 또 친척이나 좀 좋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 핍박받는 이 착한 아가씨 지주 서희를 또 밑에 소장농이나 모순들이 옹호를 하고, 그런 인간적이고 온정적인 관계가 만주 용종 땅으로 가서도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이제 굉장히 그 목가적이고, 뭐 박경리 여사가 이제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이제 그 대지주 지방과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의 관계를 이제 묘사를 했는데, 실제로는 다소 거리는 있어요. 그렇게 일제시대 농촌이 이렇게 목가적이거나 온정적이지는 않았다. 그건 이제 어쩌면은 소설가로서 박경리 여사가 그리는 이제 그런 원하는 상이었지,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토지에 드러난 그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상은 참 재밌죠. 일제시대 농촌은 실제로는 고율소장료, 고리대, 그래서 토막민과 화전민과 만주이민으로 만주이민이 양산되는 이러한 것이 사실은 일제시대 농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일제시대 농촌을 사실적으로 더 가깝게 묘사한 건 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의 뽕. 80년대 이 뽕이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1, 2, 3 뭐 이렇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감독이나 제작자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대중적으로 무슨 에로 영화 비슷하게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몸 팔아가지고 농촌 여성이 몸 팔아서 연명해야 되는 그 상황을 저 비극적인 현실을 이제 묘사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 무슨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해방 전후에 제기됐던 토지개혁이 어느 특정한 세력만이 과격하게 급진적으로 뭘 확 내버렸다, 내광고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민당 지주들조차도 이 경제유전의 원칙을 부정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었다. 이거를 당시에 역사적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는 당시 분위기고, 그러면 토지개혁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경제적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된 이른바 선진국가라고 불리는 어느 나라도 토지개혁은 반드시 거칩니다. 그리고 사실은 농업에서는 대지주가 있고 밑에 농업자본가가 있고 차지농업소 농업노동자가 있고, 이런 농업경제학에 나오는 아주 초보적인 분화, 선분할은 사실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공업하고 농업은 같은 자본을 투여했을 때 생산 효과가 틀립니다. 농업은 일단 가장 기초적으로 자연 조건의 제약을 받습니다. 이모작이 된다 그래봐야 투여한 자본이 1년에 2번 회전되는 겁니다. 공업은 시장만 존재한다면 10회전이 될 수도 있고 20회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공업 사이에는, 이건 뭐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협상가격차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식량 생산이라고 하는 거를 시장에만 맡길 수 없으니까 어느 나라든지 국가가 농업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경제에 맞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되죠? 보조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 보조 정책은 나라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행기로 농사를 짓던 경운기로 농사를 짓던 기본적으로 소농체제로 정착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소농체제가
자기들은 개별적으로 흩어져서 시장에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어느 나라든지 선진국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걸 자기들끼리 만듭니다. 국가나 지방단체가 지지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자신들끼리 만드는 경우, 어느 경우든지 협동조합이라는 걸 자기들이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에 여러분들 지주제가 발전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선진국의 농업은 기본적으로 선농체제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가 어느 정도 가면 갈수록, 그리고 임금체제를, 저임금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단계 가면은 공업 분야의 기업가하고 지주들하고 이해관계가 상충이 됩니다. 그럼 지주라고 하는 존재가 쌀값 낮추는데, 식량값 낮추는데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가 볼륨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주는 기업가들에 비해서 힘에서 좀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힘에서 밀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게 지금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선홍체제가 이제 좋아지는 거죠. 힘을 가질 수 없는 상황,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시장 논리로 봐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개혁이라는 거를 두고서 그걸 사회주의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사전적 개념과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시정부가 토지국유를, 제가 아까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지껏 찾아본 걸로는 일제시대 민족운동단체 가운데서 임시정부만큼 토지국유라고 하는 거를 명명백백하게 제시한 단체가 이제 없습니다. 심지어는 좌익적 성격을 가진 운동단체들도 토지국유화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얘기를 안 하고 다만 뭐까지 얘기를 하죠? 친일파들의 땅은 몰수한다. 그 얘기까지만 합니다. 근데 임시정부의 이제 토지국유로는 이걸 좀 추적을 해보면 좀 재미있긴 해요.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가 토지 공유제였다.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현실과 맞지 않은 왕토사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응? 왕토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땅에 왕의 땅이 아닌 것이 없다고 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 현실을 반영한 건 아닌데 이념적으로 의적으로 그걸 반영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실학자들의 토지 경험도 그렇고 상당 부분 그때도 이걸 빌려와요.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은 꼭 정말로 현실적으로 이게 왕토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의제적으로 이 왕토라는 걸 빌려와서 공유제를 실시하기 위한 명분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렇게 봐야 되지, 아, 이게 임시정부가 얘기하는 이 왕토사상 이거는 현실과 맞지 않다,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적합한 표현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내가 아까 실학자들도 그랬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장히 이게 지주축을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직 일제시대만 해도 전통적인 사고를 가진 경우가 이제 아직 많이 잔재가 남아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지주층을 설득할 수 있는 하나의 논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좌익들의 토지 해병론은 어땠을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좌익 운동단체들은 해방 직전이든 직후든 사회주의 경제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아, 그 사람들은 원래 전선 전략을 잘 따지니까 그래서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객관적으로 들어가면은 당시 조건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뭐 이 김일성에 관련된 조국 광복이도 그렇고, 중국 공산당과 같이 활동했던 조선 독립동맹도 그렇고, 이들은 사형경제를 존중을 하면서, 사형경제를 존중하면서 이 토지 국유 대상을 뭐예요? 일본인과 친일분자 걸로만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사형경제를 존중한다는 거는 뭐죠? 일정하게는 토지 분배를 모색을 하고 국유하는 이런 대상을, 이런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만한 당연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들도 뭐 이 지도 세력들의 머릿속으로는 사회주의 경제를 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실 조건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좌우 합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방 후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어젠더로 제기됩니다. 좌우 합작은 당위론이나 명분론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좌우 합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은 매우 넓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위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현실을 기초로 해서 이념을 봐야 되지, 이념을 기초로 해서 현실을 보는 우를 우리가 좀 근현대사를 보는데 익숙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거꾸로 제대로 가는 것이, 보는 것이, 현실을 통해서 이념을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제가 일부러 여기 저 빨간 줄로 좀 쳐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 개혁을 둘러서 좌우 합작이 결국 뭐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토지 개혁의 방법론입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어요. 해방 직후에는 지주들도 토지 개혁 자체를 거부한 적은 없다고. 다만 토지 개혁 방법론에서 그거를 그냥 몰수할 것이냐,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땅값을 받을 것이냐, 이 차이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무상몰수하고 땅값을 유상 구입한다는 거하고는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 같죠? 결론을 얘기하면 남한의 농지개혁은 유상분배였고, 물론 남한의 농지개혁은 북한보다는 몇 년 뒤지긴 한 겁니다만,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입니다. 자, 유상, 무상, 글자 하나 차이지만 하늘과 땅의 차이로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무슨 어떤 정치 싸움에는 이제 명분이 크게 작용을 하죠. 그러나 현실을 보면은 이게 실질적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현실로 들어가 보자고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녀가 연애할 때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헤어질 때 솔직하지 않은 친구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달죠. 심지어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한다, 있다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현실을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싫어진 거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그걸 거짓말을 하려고 여러 가지 이념 갖다 대니다. 혹시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그걸 이념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이게 이제 실질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남한의 농지개혁은 수확물 30% 5년간 농지대로 지불하는 겁니다. 유상이니까. 북한 토지개혁은 무상분배, 무상몰수입니다만은 현물세가 생산량의 25%입니다. 자, 그럼 유상무상이라는 글자는 큰 차이가 있는데, 부담해야 될 농민을 주체로 설정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30%하고 25%가 그렇게
너 죽고 나 살자 할 정도의 차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요거 이제 액면대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는 5년만 30% 내면 끝이에요. 5년만 30% 내면은 더 이상 농민이 부담할 게 없어요. 현물세는 세금이기 때문에 언제 낮춰질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이게 또 농민들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액면대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액면대로. 그럼 이게 갈라설 이유가 되냐? 자, 보세요. 30% 20%입니다. 30% 20% 가지고 너 죽고 나 살자야 과연 이인적 명분이 되는 걸까? 현실로 돌아가 보면은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피폐해진 경제 복구를 위한 이제 공통의 대안인데 대략 비스름하게 이렇게 수렴이 된다는 얘기예요. 되었다는 얘기예요. 초연산업 국유하고 토지개혁하고 중소자본의 자유로운 영역 보장. 이거는 좌하고 누구할 것 없이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해방 후에 수많은 정당이 이제 난립을 하고 쓰게 되는데 기회가 있을 때 그 자료집들이 다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수많은 정당들이 내세운 정강에서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빠져 있는 거라 보입니다. 물론 빠져 있는 경우는 있겠죠. 어느 한 단체는. 중요한 단체들은 전부 이거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현실로 돌아가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좌에서부터 중간에 있는 게 뭐 조선인민당이라고 우까지 한국민주당까지 어느 세력도 거부할 수 없었던 대세였다고 하는 것이 객관적 현실입니다. 자, 모아졌다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영이라고 하는 거는 이후에 민간 불화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절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식민지 자본주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일본 사람들이 부를 장악했던 현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피폐해진 경제를 뭐 어떻게든지 바꾸든지 뭐 하여튼 재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국유 국영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해방 직후에도 각 정치 세력들의 주장을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유념하실 부분이 계획경제라고 하는 것도 좌와 우를 넘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개념이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말이에요. 국유국영이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이제 거쳐야 되는 선행 과정이라고 한다면 국유국영 경제가 당시 한반도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당연히 계획이라는 게 거기 들어가게 되겠죠.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획경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계획경제라고 하는 게 공산주의에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도 경제개발계획 이렇게 얘기하죠. 1차 경제개발계획, 2차 경제개발계획 이런 계획이란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공산주의 경제에서만 전용될 수 있는 유일한 개념입니다. 이런 또 물과 기름과 물처럼 이렇게 구분하는 관행도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구가 이제 주도하는 한국당도 계획경제제도를 주장을 합니다. 한국민주당 우파의 이제 제일 대표적인 한국민주당도 상호 발전을 위해서는 계획경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이제 좌에서 우까지 차이를 한번 봅시다.
지도부의 추상적 이념 편차는 큽니다. 그러나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현실화되는 건 아닙니다. 현실화될 때는 그에 따른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둘 다 결국 뭐다? 계획경제라고 하는 게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으면은 경제 계획이 필요하다. 경제 계획이라는 걸로 말을 좀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 경제 계획이라는 건 다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방 전후에 해방된 조국의 독립국가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대충 다 좌에서 우를 떠나 비슷하게 모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중요산업 국유화, 토지 국유화, 임시정부가 하던 얘기입니다. 국유화라고 하는 것, 일본 사람이 조선사회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식민지 자본주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그 이후에 경제를 개혁하고 개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수순 중에 하나다. 토지개혁이라는 것도 사실은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토지개혁을 하니까 그건 사회주의하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 논리를 보더라도 경제사를 보면 토지개혁, 농지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관념, 국유, 국영은 사회주의고 사형은 자본주의다라고 하는 일도양단적 도식에 따라서 현실을 보는, 현실을 재단하는 그런 관행을 이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